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법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닐까? 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양쪽 다 불안하기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럴 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임대인 지위가 어떻게 자동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아주 중요한 불가분 채무 문제, 그리고 상속인을 지켜주는 법적 장치와 서류 실수 문제까지. 마지막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법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양수인이라는 건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상속인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건물을 상속받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 특히 그 보증금 돌려줄 의무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 또 자동적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부동산에 물려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별도의 계약, 합의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상속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떠안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이게 상속이든 매매든 심지어 경매로 넘어갔든 예외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어떨까요? 이 공동상속의 경우 상황이 좀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법의 논리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제 3명이 건물을 같이 상속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으려고 이 3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3분의 1씩 따로따로 받아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빚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에요. 바로 이 불가분 채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한자로 나눌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인데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져야 할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각자 쪼갤 수 있는 분할 채무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 즉 불가분 채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상속인 중 딱 한 명을 골라서 보증금 100% 전액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임차인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속인들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연락이 제일 잘 되거나 재산이 제일 많아 보이는 사람 딱 한 명한테 가서 보증금 전부 내놓으세요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임차인을 아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바꿔서 상속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덜컥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방패,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한정해서 승인한다. 즉, 내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 이렇게 법원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해두면 고인의 빚이 내 개인 재산까지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딱 3개월이에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 한정 승인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놨어요.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럼 모든 빚을 그냥 다 떠안는 단순 승인을 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하셔야 해요. 3개월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런 빚이 있었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러니까 웬만큼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몰랐던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는 걸 상속인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이 한정 승인이라는 게 결국 상속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서류 작업이 꽤 복잡한데 만약 여기서 실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실수로 작은 예금 통장 하나를 빼먹었다고 쳐요. 그럼 이 한정 승인 신고 자체가 전부 무효가 돼버릴까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은 이때 상속인의 의도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거냐, 아니면 정말 몰라서 혹은 실수로 빠뜨린 거냐,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정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속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재산을 일부러 숨겼을 때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들한테 돈 덜 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뭔가를 누락한 것 가지고는 신고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임차인과 상속인 각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아무한테나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물려받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불가분 칭호를 진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패인 한정 승인을 반드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건물에 얽혀있는 여러 법적인 책임과 의무까지 통째로 물려받는 과정이라는 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규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책임까지도 이렇게 쉽게 상속된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니 우리가 앞으로 재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